격이 안 맞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저는 계모의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가족여행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뭔데 우리 집안 격에 맞춘다고 하니? 원래 시골 출신들이 그래. 그 순간 깨달았어요. 20년간 저를 친딸처럼 키워준 계모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어요. 계모 박순애 씨의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화환이 서너 개 전부였고 조문객도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뿐이었어요. 저는 상복을 입고 혼자 서서 절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준 엄마가 이렇게 쓸쓸히 떠나다니. 그런데 제 남편 윤상민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진아, 미안해. 아이들 여행 예약이 이미 되어 있어서 취소가 안 돼. 상민 씨는 장례식 당일 아침에 그렇게 말하더니 아이들과 함께 일본 여행으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씨와 시누이 윤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 친어머니도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예약비가 아까우니까 가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참았어요. 계모라도 저에겐 진짜 엄마였거든요. 장례식 내내 저는 혼자였습니다. 관 앞에서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때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상민 씨한테서였어요. 서진아, 거기서 너무 슬퍼하지 마. 어차피 혈육도 아니잖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혈육이 아니라고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보다 더 헌신적으로 키워준 분인데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이미 여행에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고생했어. 상민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너 계모 치료비 때문에 우리 집 적금까지 깼잖아. 이제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계모의 항암 치료비 1,000만 원을 제가 부담했거든요. 시댁 적금을 해약해서요. 그건 제가 천천히 갚겠습니다. 천천히? 너 학원 수익으로 언제 갚는데? 아, 정말.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서진아, 난 처음부터 반대였어. 우리 상민이가 왜 하필 너 같은 애하고. 어머님,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뭘 어머님이야. 난 내 어머니가 아니거든. 너는 원래 시골 출신이고 우리는 서울 토박이야. 처음부터 격이 안 맞았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격이 안 맞다고요? 내가 뭔데 우리 집안 격에 맞춘다고 하니? 학원이나 운영하면서 쪼들리게 사는 주제에. 시누이 미라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 언니. 우리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래. 원래 며느리감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골라야 하는 건데. 미라야. 상민 씨가 그제서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20년 전에 왜 결혼하셨어요? 격이 안 맞는다면서? 그땐 내가 교사였잖아.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뭐야? 동네 작은 학원?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교사를 그만둔 이유를 이분들은 모르실까요?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간병하느라 그만뒀는데요. 어머님, 제가 교사를 그만둔 게 뭐? 결국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집 체면이 얼마나 깎였는지 알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요?
그럼 계모 장례식에는 왜 안 오셨어요? 그게 체면에 좋았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상민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 상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상민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이 답이었습니다. 그게, 서진아, 우리 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잖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결국 남편까지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모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시댁의 모욕이 더 아팠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그들보다 못한 사람일까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계모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해. 계모는 뭘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이 모든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서진 씨시죠? 저는 박순애 씨의 상속 관련해서 연락드린 변호사입니다. 상속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속이라니, 계모가 저한테 뭘 남겨주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새엄마 박순애 씨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서진아,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돼. 박순애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요. 엄마는 하나뿐이에요. 그때 박순애 씨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화를 내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는 기다릴게. 그 후로 박순애 씨는 정말 기다려주셨습니다.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특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학원은 좀 쉬어야겠다. 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을 때 박순애 씨가 나서셨어요. 여보, 아이 공부는 끊으면 안 돼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그 다음 날부터 박순애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박순애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서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힘이야. 그때부터 저는 박순애 씨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엄마보다 더 헌신적이셨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집안 형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돈을 더 벌어볼게. 넌 공부만 해. 박순애 씨는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청소일까지 하셨어요. 하루 4시간도 못 주무시면서요.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지방대학교 가면 돼요. 안 돼. 우리 서진이는 꼭 좋은 대학교 가야 해. 그래야 나중에 무시당하지 않아.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지금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합격했습니다. 박순애 씨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서진이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대학교 4년 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모든 걸 박순애 씨가 감당하셨어요.
졸업 후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도요.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그런 박순애 씨가 상민 씨와 결혼할 때도 제 편이었어요. 시댁에서 처음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서진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래요? 분명히 실망스러워하는 표이였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공부 못해서 식당 일밖에 할 줄 모르지만 우리 서진이는 서울대학교 나온 교사예요. 제가 열심히 키웠거든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박순애 씨는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처자일을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때도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가 참 헌신적이시네요. 친딸도 아닌데. 그때 박순애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친딸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으로 낳은 딸인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박순애 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항암 치료, 수술비, 간병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민 씨에게 말했더니 처음엔 반대했어요. 서진아, 우리도 애들 교육비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상민 씨, 제발이요. 저한테는 진짜 엄마예요. 결국 시댁 적금을 해약해서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친딸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박순애 씨도 그걸 아셨나 봅니다. 서진아, 엄마 때문에 너희 집안에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죽으면 시댁에서 더 함부로 할 텐데. 그게 걱정이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박순애 씨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박순애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진아,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해. 엄마가 뭔가 준비해뒀으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변호사한테서 온 전화를 생각해보니 혹시 박순애 씨가 정말 뭔가를 준비해 두셨던 걸까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릴까요? 하지만 박순애 씨의 삶이 항상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2년 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그 후 박순애 씨는 혼자가 되셨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박순애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서진아. 너희도 신혼인데 어떡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상민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진아, 그게 우리 신혼집에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좀. 상민 씨, 제 엄마예요. 알겠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지. 아직 우리도 자리 잡기 전인데. 결국 박순애 씨는 혼자 사시게 되었어요. 작은 원룸에서요. 그 후로 박순애 씨는 더욱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식당 일도 계속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면서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서진아. 일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외로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순애 씨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를요. 특히 명절 때가 그랬어요. 시댁에 가야 하는 저 때문에 박순애 씨는 혼자 지내셔야 했거든요. 엄마, 저희와 같이 가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댁에서 박순애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박순애 씨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니야, 서진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는 시댁에 잘 다녀와. 시어머니에게 말해봤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 명절상에 손님을 어떻게 앉히니?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손님이라고요? 저를 키워준 엄마를 손님이라고 하시다니. 시누이 미라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언니도 이해해. 우리 집안 어른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모르는 분이 오시면 어색하잖아. 모르는 분이라고요? 그 말을 박순애 씨에게 전할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꼭 와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서진아, 고마운데 엄마는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 대신 잘 인사드려. 박순애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명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혼자 계실 박순애 씨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서진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시어머니가 가끔 물어보셨지만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잘 지내세요. 그래,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시지만 정작 초대해달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셨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시댁 친척 모임이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계모 밑에서 컸다며? 그래도 잘 컸네. 요즘 계모들은 친딸 같지 않게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계모가 어떤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인가?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네요. 동정하는 듯한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떤 때는 더 직접적인 말도 들었어요. 서진아, 그런데 너는 참 운이 좋았다. 계모에게 공부까지 시켜봤고. 맞아. 요즘 계모들은 친자식만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어요. 박순애 씨를 마치 특이한 케이스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가장 상처였던 건 상민 씨의 태도였습니다. 서진아,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는데. 상민 씨, 박순애 엄마는 저 혼자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좀 부담스러워 하셔. 부담스럽다고요? 박순애 씨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그냥 딸을 보러 오시는 것 뿐인데. 그 후로 저는 박순애 씨에게 말씀드려야 했어요. 엄마,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왜? 서진아, 엄마가 패 끼쳤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상민 씨가 좀. 박순애 씨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엄마, 괜찮아, 서진아. 엄마가 이해해. 내 입장도 어렵겠지. 그날 이후로 박순애 씨는 정말 자주 오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오셨죠. 시골 출신의 계모. 격이 안 맞는 사람. 우리 집안과는 다른 사람.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결국 저에게도 향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순애 씨가 아프기 시작하신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사위 집에 폐를 끼친다는 부담감까지.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박순애 씨는 괜찮지 않으셨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박순애 씨는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서진아, 엄마가 없어도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박순애 씨는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심한 모욕을 당할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 두신 걸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박순애 씨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신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위암이 재발한 거였어요. 보호자분,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얼마나 남으셨나요?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한 달이라니.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학원 일도 뒤로 미루고 박순애 씨 곁을 지켰습니다. 상민 씨는 어떨까요? 서진아, 그래도 집은 돌봐야지. 애들도 있고. 상민 씨, 엄마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알겠지만 너무 병원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결국 저 혼자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진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현실적으로요? 제게는 박순애 씨가 현실의 전부였는데, 그래도 한두 번은 병문안을 오셨어요.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빨리 나으세요. 박순애 씨가 고맙다고 인사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금세 일어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갈게. 서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5분도 안 계시고 가셨습니다. 박순애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서진아, 괜찮아. 바쁘실 텐데 뭘.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줘서 엄마는 행복해. 그런 박순애 씨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는 내가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내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 엄마가 바보가 아니잖아. 박순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엄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시골 출신이라서 학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내가 무시당한 거야. 가슴이 찔렸어요. 박순애 씨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서진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박순애 씨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내가 가져. 이게 뭐예요? 나중에 열어봐. 지금은 안 돼. 엄마, 도대체 뭐예요? 박순애 씨가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서진아, 엄마가 죽으면 시댁에서 더 함부로 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세요? 아니야, 엄마가 다 봤어.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박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한테도 무시당지 말고. 엄마. 그런데 지금은 힘들 거야. 엄마가 없으면 더 외로울 테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바보야, 엄마가 어디 가니? 여기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박순애 씨가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이걸 열어볼 때가 되면, 서진아,
너는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해. 억울하지 않게요? 응. 엄마가 뭔가 준비해뒀으니까 믿어도 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박순애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의식도 잃어가시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상민 씨와 시댁 식구들도 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박순애 씨가 간간히 의식을 찾으셨어요. 서진아, 서진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게 박순애 씨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지만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계속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참혹한 장례식이 있었죠. 혼자 서서 저를 받는. 그런데 지금 변호사한테서 상속 관련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그 봉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늘 밤 상민 씨가 잠들면 봉투를 열어봐야겠어요. 그런데 박순애 씨가 대체 뭘 준비해 두셨던 걸까요?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해.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앞둔 것처럼요. 그날 밤 상민 씨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박순애 씨가 주신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박순애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어요.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울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이 열쇠는 엄마가 너한테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옛날 여관 건물 말이야.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내 거야. 낡은 건물이라 별거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가 평생 모은 전부야.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주소는 중구 명동 2가 125번지야. 변호사 정혜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서진아, 이제 아무한테도 고개 숙이지 마. 너는 충분히 당당할 자격이 있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여관 건물이라니.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혜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한서진 씨시죠? 박순애 씨께서 생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딸 서진 씨가 시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찡했어요. 박순애 씨가 변호사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니. 그래서 이 상속을 준비하신 거군요. 정혜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 건물이 박순애 씨 명의로 된 부동산입니다. 이제 한서진 씨 소유가 됩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 중구 명동 2가 125번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한번 가보실까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동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낡은 여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주소를 찾아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제 앞에 서 있는 건 낡은 여관이 아니었어요. 반짝반짝한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모텔과 상가 복합 건물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3년 전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어요. 정혜준 변호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박순애 씨께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셨습니다. 1층은 상가, 2층부터 5층까지는 모텔로요. 그런데 이런 공사비는 어떻게? 박순애 씨께서 은행 대출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임대 수익으로 이미 상당 부분 갚으신 상태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지금 이 건물에 세입자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1층 상가 3곳이 모두 임대 중이고
모텔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정혜준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셨어요. 1층 103호는 미란의 레스토랑, 105호는 화장품 가게, 107호는 커피숍이네요. 미란의 레스토랑이라고요? 혹시 미란의 레스토랑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네, 윤미라 씨라고 되어 있네요. 윤미라, 제 시누이 말이에요. 그리고 윤상민 씨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상민, 제 남편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누이 미라와 남편 상민 씨가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상속받은 건물에서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월 2천만 원씩입니다. 2천만 원이라고요? 제가 학원에서 한 달 벌어야 고작 100만 원인데 이분들이 2천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건물주가 누군지 알고 계나요? 아니요. 박순애 씨께서 관리소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시누이 미라와 남편 상민 씨는 자기들이 박순애 씨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제 소유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건물주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서진 씨가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격이 안 맞는다고 무시당했는데 이제 제가 그들의 건물주라니. 그런데 잠깐, 다른 건물주들도 있나요? 아니요. 한서진 씨가 이 건물 전체의 단독 소유주입니다. 전체 건물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시세로 약 18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80억이라고요? 제가 18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임대 수익과 모텔 수익으로 총 9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천만 원의 리모델링 원금 상환, 인건비 등을 빼면 매달 3천만 원 정도 입금됩니다. 3천만 원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월 100만 원 벌기도 힘들어 했는데 정혜준 변호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순애 씨께서 딸을 정말 사랑하셨나 봅니다. 이런 준비를 하시다니. 그때 박순애 씨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해. 이제 알겠어요. 박순애 씨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시댁에서 저를 무시할 때 박순애 씨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임차인들에게는 언제 알려야 할까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걸. 그건 한서진 씨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원하실 때 공지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때라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제 장례식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격이 안 맞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이제 누가 격이 안 맞는지 보여드릴 때가 온 것 같네요. 18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누이 미라와 남편 상민 씨가 제 임차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민 씨가 평소처럼 말했어요. 서진아, 요즘 레스토랑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이야.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레스토랑 장사라고요? 어떤 레스토랑 말이에요? 아, 미라랑 같이 하는 거 있잖아. 명동에 있는. 명동이라고요? 명동 어디예요? 중구 명동 이가야. 임대료가 좀 비싸긴 한데 위치가 좋아서. 제가 상속받은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월 2천만 원이야. 부담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2천만 원. 그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힘드세요? 그냥 그저 그래.
손님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재료비랑 인건비 빼면. 상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위치가 좋아서 버티고 있어. 건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소에서만 연락 와. 건물주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 건물주 참 신경 안 쓰더라. 임대료만 제때 들어오면 되나 봐. 어머님도 그 건물 아세요? 당연히 알지. 미라 레스토랑 있는 곳 아니야? 가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시어머니까지 제 건물에 드나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요? 5층짜리 신축 건물이야. 1층은 상가고 위층은 모텔이지. 꽤 괜찮은 건물이더라.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라가 눈이 있어서 그런 좋은 자리 잡았지. 좋은 자리라고요? 제 건물을 말이에요? 그때 상민 씨가 또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 임대료 인상 얘기가 나오던데. 인상이요? 응,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를 좀 올릴 수도 있다고.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마 박순애 씨 생전에 논의되었던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올린다고 해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월 2,100만 원이 되는 거지. 2,100만 원이라니. 제 학원 수익이랑은 생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거 부담되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 상민 씨가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튼 건물주가 누군지 궁금해. 관리소 통해서만 연락하니까 얼굴도 모르겠어. 제가 바로 그 건물주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요즘 건물주들이 다 그래. 직접 나서지 않고 관리소 통해서만 일 처리하지.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임대료 협상도 해보고. 임대료 협상이라고요? 그때 신우이 미라가 들어왔어요. 오빠 언니, 안녕하세요. 미라야, 어서 와. 저녁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레스토랑에서 미라가 앉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뭐, 바뀌었다고? 네, 관리소 아저씨가 그러던데. 원래 건물주가 돌아가셨다나 뭐라나? 상민 씨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새 건물주가 누구야? 그건 모르겠어요. 상속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상속받은 사람이라니.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임대료 확 올릴까봐 걱정이에요.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새로운 건물주들이 대부분 임대료부터 올리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요즘 건물주들이 다 그래. 돈만 밝히고. 돈만 밝힌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임대료 꼬박꼬박 잘 냈으니까 괜찮을 거야. 상민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성실한 임차인한테는 함부로 안 하겠지. 성실한 임차인이라고요? 그런데 어제 장례식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제가 혼자 계모의 장례를 치를 때 말이에요. 언니, 혹시 새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미라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혹시 동네에서 소문 들었나 해서요. 동네 소문이라니. 제가 바로 그 건물주인데요. 소문은 못 들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이면 임대료부터 올릴 텐데. 나이 많은 분이면 좀 나을까요? 그렇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인정이 있어. 인정이 있다고요? 어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인정은 어디 갔을까요? 아무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미라가 바람을 말했어요. 우리한테 이해심 있고 착한 사람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제가 착한 건물주가 되어드릴까요? 아니면
어제 받은 모욕을 그대로 돌려드릴까요? 갑자기 박순애 씨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해. 이제 선택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언제 정체를 밝힐지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정체를 밝히기로 한 거죠. 먼저 관리소장 김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새로 건물주가 된.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건물에 가려고 하는데 임차인분들에게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공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언제쯤 오실 예정이세요? 3시쯤요. 그때 1층 상가 임차인들과 인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명동 건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건물 1층에 도착하니 김성호 관리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 여기 오셨네요. 네, 임차인분들 다 계세요? 네, 모두 나와 계십니다. 미란의 레스토랑 앞에 서니 시누이 미라와 남편 상민 씨가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 최말순 씨까지 와 계셨습니다. 서진아. 상민 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어머님까지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진아, 너 여기 왜 나타났니? 미라 씨도 안녕하세요. 미라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갑자기 여기 왜? 그때 김성우 관리소장이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셔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발표요? 상민 씨가 물었어요. 새로운 건물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건물주가 누군데? 김성호 관리소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바로 한서진 씨입니다. 순간 모든 게 정지했어요. 상민 씨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도 눈을 크게 뜨셨어요. 서진이가 건물주라고? 미라는 아예 말을 못했어요. 김성우 관리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박순애 씨께서 돌아가시면서 한서진 씨에게 이 건물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박순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설마, 서진이 계모? 네, 맞습니다. 그때 상민 씨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잠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낸 임대료가? 네, 모두 한서진 씨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상민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서진이가 우리 건물주였던 거야? 정확히는 오늘부터입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서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시어머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격이 안 맞는다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시골 출신이라고도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미라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언니,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미라 씨, 어제 제 계모 장례식에 왜 안 오셨어요? 일본 여행이 더 중요하셨나요? 미라가 할 말을 잃었어요. 상민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건 좀. 상민 씨도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혈육도 아니잖아라고 카톡 보내셨잖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상가 사장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가족끼리 싸우는 건가?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왜요? 부끄러우세요? 어제는 안 부끄러우셨으면서요? 김성우 관리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재 월 임대료가 2천만 원인데 계약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2,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상민 씨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서진아, 그건 좀. 어제 상민 씨가 그러셨잖아요. 성실한 임차인에게는 건물주가 함부로 안 할 거라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성실하지 않은 건물주인가요? 시어머니가 급히 나섰어요. 서진아, 우리가 어제 잘못 말한 건 인정할게. 하지만 가족이요? 어제는 저한테 격이 안 맞는다고 하시더니 이제 가족이에요? 주변 상인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저분들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건물주가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체면을 차릴 수 없게 되었어요. 서진아, 제발. 시어머님,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뭔데 우리 집안 격에 맞춘다고 하니? 라고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나? 미라가 울먹거렸어요.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미라 씨, 어제 며느리감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골라야 하는 건데라고 하셨죠? 그건 화가 나서 김성우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그럼 새로운 계약서 준비해 드릴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상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조건? 임대료를 6개월치 선납하셔야 해요. 신용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6개월치라니. 시어머니가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서진아, 제발. 시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누가 격이 안 맞는지 확실해졌네요. 그 다음 날 저는 정해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개월 선납을 요구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정해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더 강력한 방법이요? 네,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 봤는데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더군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먼저, 현재 임대료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연체요? 네, 박순애 씨가 돌아가시기 전 3개월간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3개월이나요? 그럼 연체료는 얼마나 되나요? 월 임대료에 3%씩 붙으니까 현재 180만 원 정도입니다. 180만 원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해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윤상민 씨가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억이요? 네, 그런데 보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바로 박순애 씨예요. 깜짝 놀랐어요. 계모가 보증을 서주셨다고요? 네, 작년에요. 아마 윤상민 씨가 부탁했을 거예요. 그럼 계모가 상민 씨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상민 씨는 계모 장례식에도 안 왔죠. 그런데 문제는 박순애 씨가 돌아가시면서 이 보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요? 아니요. 다행히 한서진 씨는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채 부분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상민 씨가 대출금 3억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없어지니까요. 상민 씨가 혼자서 3억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윤상민 씨 핸드폰을 조사해 봤더니 핸드폰을요? 네, 불륜 증거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불륜이요? 네, 레스토랑 직원 김유진 씨와 6개월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민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모텔 출입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이혼 소송을 걸 수 있겠네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위자료도 상당할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상민 씨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어제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상민 씨가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제는 우리가 너무 놀라서 미안해. 놀라셨다고요? 그래, 내가 갑자기 건물주라고 하니까. 상민 씨, 임대료 3개월째 안 내셨더라고요. 상민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요? 서진아, 그때 정말 돈이 없어서. 없었다고요? 그럼 김유진 씨랑 모텔 갈 돈은 어디서 났어요? 상민 씨가 깜짝 놀랐어요. 뭐? 뭘 말하는 거야? 6개월째 바람 피우고 계시잖아요. 서진아, 그건 저는 변호사가 준 증거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불륜 증거예요. 상민 씨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서진아, 이건 오해야. 오해요? 메시지 내용도 다 있는데요. 서류에는 상민 씨와 김유진의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 3억도 아시죠? 그건 계모가 보증 서주신 거 맞죠? 그런데 계모 돌아가시니까 상민 씨가 혼자 갚아야 해요. 상민 씨가 주저앉았어요. 서진아, 제발. 그리고 내일 이혼 소송 걸 거예요. 위자료 1억 청구하고요. 1억? 네,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민 씨가 울먹거렸어요. 서진아, 우리 20년 살았잖아. 20년요? 그 20년 동안 상민 씨는 뭐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너무 늦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님도 할 말이 있으세요? 어제 일은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요? 서진아, 우리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뭐요? 임대료 좀 깎아줄 수 있어? 정말 뻔뻔하시네요. 시어머님, 계약서에 연체료 조항 보셨어요? 연체료? 네, 3개월 연체했으니까 180만 원 내셔야 해요. 180만 원? 그리고 내달부터 임대료 2,100만 원이고 6개월 선납이니까 1억 원이 넘는 돈이네요. 시어머니가 쓰러질 듯 했어요. 서진아, 그건 너무. 시어머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상민 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서진아, 우리가 무릎 꿇을게. 제발. 상민 씨, 늦었어요. 법대로 할 거예요. 박순애 씨 말씀이 맞았어요. 억울하지 않게 사는 게 이런 거였네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부터 시작되었어요. 법정에서 상민 씨는 변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피고 윤상민은 6개월간 김유진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혜준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상민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20년 결혼 생활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요? 제가 증언대에 섰어요. 그 20년 동안 제 계모가 돌아가실 때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3개월을 연체했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모분이 보증까지 서주셨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상민 씨가 주저앉았어요. 8천만 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대료 연체와 선납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민 씨와 미라는 결국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언니, 정말 못 깎아줘요? 미라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미라 씨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미라네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은행 대출이었어요. 박순애 씨가 보증인에서 빠지면서 상민 씨는 3억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어요. 상민 씨는 결국 자기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상민 씨가 선택한 거예요. 20년 살았는데 그 20년이 이 결과를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서진아,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요? 서진아, 내가 무릎 꿇을게. 정말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시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시어머님, 용서는 하겠지만 관계는 끝이에요. 서진아, 제가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정말 격이 안 맞네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20년 동안 계속 그러셨는데요? 서진아, 제발. 시어머님,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그 후로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큰아이는 대학생이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응,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는 엄마가 키울 거야. 아빠 안 만날 거야?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하지만 엄마는 아빠와 끝이야. 아이들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이해해 주었어요. 특히 큰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말 나도 들었어. 너무 심했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정말 심했다고. 엄마가 잘한 거야. 6개월 후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빚에 허덕이며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미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서 후회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물 임대 수익으로 매월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학원은 계속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고개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순애 씨 묘소에 다녀왔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억울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요.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마치 박순애 씨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박순애 씨가 바라시던 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으면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임대 수익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애 씨가 왜 저에게 이 건물을 남겨주셨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박순애 씨는 제가 공부하는 걸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우리 서진이가 선생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표정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꾸미기로요. 2층부터 4층까지 모텔이었던 공간을 모두 리모델링 했어요. 무엇으로 바꿨냐고요? 배움터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층은 청년 공부방으로 꾸몄어요. 1층 상가는 그대로 두었지만 새로운 임차인들을 받았습니다. 카페와 문구점, 그리고 작은 서점으로요.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이었어요.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며 책을 골랐어요. 청년들도 5층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여기 관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손자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별 말씀을요. 그런데 무료라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네, 맞아요. 배움터 도서관과 청년 공부방은 모두 무료였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복이라니.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박순애 씨가 주신 가장 큰 복을요.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옛날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였어요? 아주 착한 할머니였어요. 자기 딸이 아닌 아이를 친딸보다 더 사랑해주는 할머니였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그 할머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요. 왜요? 공부를 해야 나중에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큰 선물을 받았죠. 무슨 선물이요? 바로 이 도서관이에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바로 저예요. 와,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하지만 여기에도 계셔요. 제가 가슴을 가리켰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계시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박순애 씨 사진을 보았어요. 엄마, 제가 엄마 뜻대로 했나요? 사진 속 박순애 씨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돈만 벌라고 건물을 주신 게 아니었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를 바라셨죠? 특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요. 바람이 창문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도서관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나왔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무료 도서관 운영하는 한서진 관장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공간.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매일 찾아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박순애 씨가 바라셨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뿌듯함. 어제 한 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커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래요.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순애 씨의 사랑이 저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면서요. 박순애 씨,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